안녕하십니까. 저 백세건강골든물 저자 고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한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독소를 없애라와 그다음에 이제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해방.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독소도 통증을 유발하고 또 그런 통증들을 독소를 없앰으로써 또 같이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독소라고 하는 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 대사 물질 자체가 얼른 내보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뭘 먹어서 해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독소를 없애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독소를 없애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제목을 얘기를 해보면 환경 호르몬에 낯선 인간 유전자, 그렇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데에도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는 하루에도 그 새로운 물질들이 약 700가지 정도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천연 물질로만 모든 거를 해결했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뭐 집 짓고 뭐 옷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천연으로부터 우리가 다 뭐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석유화학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조로 이제 뭘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합성물로 뭐를 만들어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고 주위에 식당은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럴 때에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즉석 식품들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품들을 어딘가 담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뭐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일회용 용기잖아요. 네. 그 일회용 용기들은 요즘에는 좀 친환경적이라고 만드는 것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석유화합물이 다 그 안에 코팅이 돼 있거나 그걸로 만들어져 있거나 하는 물질들로 우리가 그 용기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석유로 만든 것들이 중합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천연 물질로 만든 것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리를 만들면 그냥 유리로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300년이 지났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물을 붓던 뭐 조리를 하던 뭘 하든 간에 유리에서 어떤 물질이 유리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합물로 만든 것들은 반응을 한 번에 끝내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계속 반응을 해요. 특히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물하고 용매에 의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열하고 용매에 의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용매도 있고 열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물질이 녹아 나오는데 그 녹아 나오는 물질이 구조가 여러분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여성 호르몬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말로 알아듣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뭐든지 다 신호에 의해서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전기적인 신호하고 화학적인 신호로. 우리가 뭐 아프다 이것도 실은 우리가 말로는 아프다 그러지만 우리 몸은 다 그거를 전기적 또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얘가 환경 호르몬이구나 하고 내가 반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화학적으로 비슷하면 이거 환경 호르몬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여성 호르몬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우리 유전자로서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빼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조직에 침착이 되거나 뭐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얘네들이 반응력이 세서요. 어디 조직가 탁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이 자체로. 또 독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게 내보내는 거는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검사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온 거를 내보내기보다는 현명한 방법은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거기도 뭔 짓을 한 거죠, 결국. 어? 우리가 이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뭐 한 거는 이게 뭔 짓을 한 거예요. 들어온 걸 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일단 들어오면 먼 일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먹고 마시고 만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요즘에 보면 이게 독이 많아요. 왜? 화학 제품을 쓰기 때문에. 우리 천연 제품을 쓰면 그만큼 모양도 잘 안 나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인조 제품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만 독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요산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소변을 잘 참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트하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참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요산이 방광벽을 자꾸 자극하는 것도 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돈 주고 독사 먹지 말자는 거죠. 돈 주고 독사 먹지 말자. 즉 무슨 뜻? 결국은 돈 주고 독을 사 먹는다는 건 아까처럼 일회용 용기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장기 보존을 하는 그런 식품들을 자꾸 먹는다든지 그거 하게 되면 인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해독은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하루에 보통 타액이 1.5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액이 한 2리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1.5, 2리터 정도 나와요. 1.5, 2리터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땀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부로 자꾸 물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 보충할 때 물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많은 양의 물을 먹게 되면 모든 화학 반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용매는 다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자꾸 우리가 먹어줌으로써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톡스라는 것이 무슨 뭐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고 뭐 무슨 특수한 어떤 뭐 보조식품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안 들어오게 하는 것과 물을 많이 먹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라는 게 있어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인데 그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이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거를 들어왔더라도 그걸 흡착시켜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장내에서 다른 유해균이 아닌 좋은 균들의 먹이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우리 몸에서 배출된 여성 호르몬이 다시 재흡수 안 되고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식이섬유가 도와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굉장히 중요한 해독 요소가 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뭐 이런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해독을 하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은 간이에요. 간에서 신장에서 대부분의 해독을 하니까 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술, 그 다음에 장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거예요. 장내 환경, 장내 그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장내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우리 몸의 10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간의 무게가 거의 같고 간만큼의 해독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간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의 균형을 깨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을 탈출하는 것도 해독이에요. 왜? 지방세포는 중금속을 물고 있어요. 지방세포는 환경호르몬을 물게 되고요. 지방세포는 잠재적인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잉여의 지방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그런 축적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의 탈출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해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가 이렇게 작용해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총리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모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정보기관에서 다이옥신이라고를 다량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독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러한 독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들어오게 하고 잘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독소를 우리 몸에서 해결하는 거는, 내보내는 거는 백세건강 골든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다음의 카테고리는 이제 통증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을 다스리자. 자, 여러분, 통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죠? 나쁘죠? 아프면 싫죠? 근데 원래 통증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뾰족한 것에 이렇게 푹,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푹 찔렸어요. 근데 만약에 아프지 않으면 제가 계속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아따고 하고 이렇게 딱 피해야 되잖아요. 아따고 하고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통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해. 피해. 빨리 벗어나. 이런 경고 사인인데 그걸 아프게 안 하면 말 안 듣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은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뭐예요? 신경계예요. 신경계. 우리 몸의 약 신경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C5라고 하는 아주 가는 신경 섬유입니다. 여기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신경 섬유예요. 그래서 가려운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느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통증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느끼죠. 맛은 손으로 못 느끼잖아요. 혀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분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왜? 어디든지 다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또는 내부에서 발생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 몸이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받지 않도록 경고 사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신경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통증이. 물론 신경계에는 통증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신호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빛, 소리, 맛, 그죠? 냄새. 그 다음에 통증은 최종적으로 누가 느끼느냐, 누가 종합하느냐, 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길 찔렸어요. 그럼 난 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손가락을 찔려서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즉 뇌가 느낀 겁니다. 중추신경계가 느낀 겁니다. 두 번째, 통증은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통증은 아프면 다 싫잖아요. 근데 앞에 저 구현웅 박사가 통증은 좋은 거래. 근데 그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런 기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손가락을 찔렸으면 여기 약 바르고 이렇게 보호해주면 물 안 들어가게 보호해주고 하면 2주면 없어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급성 통증이라 그래요. 그 원인이 우리 분명히 여기고 여기만 해결되면은 얘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만성 통증들 있죠. 난 무릎 아픈 지 뭐 1년 넘었어. 뭐 어깨 아픈 지 6개월 됐어. 이런 통증은 나쁜 통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되는 부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신경계가 이미 고장난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딱 찔려서 아픈 거는 신경계는 고장 안 난 거예요. 원래 얘가 고장이 안 나서 지금 너 아파야 돼 그러고 아픈 건데 신경계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나서 거기서 신호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통증이 느끼는 거는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그래요. 만성 통증. 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렇게 치료받아도 안 되고 저렇게 치료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뇌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둘러싼 장벽이 있어요. 외부의 물질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뇌로는. 그래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이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마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결국은 통증이 너무 심한 거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약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럼 중추신경이 알아듣도록 뭘 해야 돼요.
결국은 통증은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그럼 나쁜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약으로 안 듣거든요. 우리가 통상적 진통제를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이를 뺄 때, 치과에서 이를 뺄 때 보통 이 빼고 약 주잖아요. 저는 이 빼기 전에 약을 줍니다. 이 빼기 전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를 빼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쏙 잡아 빼는 게 아니잖아요. 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비틀고, 땡기고, 흔들고. 그럼 이때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손상을 가하면. 근데 우리가 먹는 진통제는 이미 만들어진 통증 유발 물질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통증 유발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전 단계에 들어가서는 못 만들도록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거에는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뭐 하기 전에 미리 약을 먹여서 통증 유발 물질을 못 만들게 해놓고 뭔 일을 하면 그 이후에 별로 아프지가 않고 붓지도 않고 하는데 뭔 일을 한 다음에 약을 주면 아플 만큼 심하게 아프고 그 다음에 약을 오래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통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통증, 나쁜 통증? 그러면 이 나쁜 통증이 그럼 왜 생기냐? 나쁜 통증이. 우리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가소성 변화라는 걸 하는 걸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뇌세포나 신경세포들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거를 신경의 가소성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의 가소성 변화가 나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뇌 안에 비정상적인 통증 유발 신호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나쁜 동작을 계속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거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면 여기에서 통증의 신호가 이제 가잖아요. 그럼 뇌 어느 곳에 분자적인 변화를 조금씩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루 주고 이틀 주고 사흘 주고 나흘 주고 3년 주고 4년 주고. 그럼 이 안에서 여기에서 신호가 없어져도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가 분자생물학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것이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뇌에 생긴 분자적 그 변화가 뒤돌아가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나 안 해도 나 이제 쉴래. 너 도저히 아파서 일 이제 못하겠어. 그리고 집에서 쉬고 안 걷고 다녀도 무릎은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여기서의 신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신경의 가소성 변화라는 게 생겨갖고 얘는 벌써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호가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거예요. 약이 통할까요? 안 통해요. 이 약 먹어도 안 낫고 저 약 먹어도 안 낫고 뭐 찔러도 안 되고 뭐 뜨겁게 해도 안 되고 잠깐 뭐 할 때는 아픈 것 같지만 또 지나가면 여기서 또 신호가 발생해서 또 아픈 거죠. 그게 만성통증, 즉 나쁜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쁜 통증은 우리 몸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이미. 그 기능은 벌써 떠났고 내 뇌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서 나쁜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백세공원 골든룰을 써야 돼요. 뇌를 자극해서 뇌가 나쁘게 바뀐 그런 시스템을 다시 가소성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 분자 생물학적 구조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아까 여태 말씀드린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숨 쉬고 내보내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약물을 통해서 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백세건강 골든 룰을 꾸준히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정상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세포처럼 아주 고도로 분화된 세포들도 나쁘게 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도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백세건강 골든룰을 적용하게 되면 퇴화됐던 그러한 신경계들도 가소성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펑셔널 MRI라고 해서 MRI를 찍어보면요.
위축됐던 노인들 65세 이후에 위축됐던 노인들의 뇌가 6개월 정도 우리가 운동하고 또 양질의 우리가 음식들을 먹고 하게 되면요 다시 그것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축됐던 뇌가 커져요. 즉 그렇게 우리가 뇌도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프면 무조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뭐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분자생물학적으로까지 규명을 해보니까 아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통증도 좋은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통증도 있는 거구나. 아 나쁜 통증은 가소성 변화를 일으켜서 온 거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꿈으로써 또 각종 뇌가 좋아하는 그러한 자극을 줌으로써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의 병이에요.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감각, 기억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전두엽에 있습니다. 기억도 최종적으로 해마에도 있지만 전두엽을 통해서 가요. 모든 것을 종합하는 거는 이 앞니마, 이게 사람과 동물을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통증도 전두엽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아프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더 아파요. 두 개가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통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처방해 주는 약들이 대부분 보면 항우울제예요. 그러니까 우울제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안 나니까 진통제로는 안 되니까 아 이게 맞아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울제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좋아져서 리리카라고 하는 약이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 먹으면 안 들어요. 왜? 뇌의 가소성 변화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내가 바꿉니다. 통증, 비만, 질병 모두 다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백세건강 골든 룰 7가지 카테고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것이 작용하는지, 생명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8번의 그 백세건강 골든 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